안녕하세요. 영화를 보는 다른 시선 크리틱스 컷입니다. 오늘은 645 이야기를 하는 김에 분단 영화에 대해서도 다뤄볼까 하는데요. 분단 영화가 시대별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살펴본 다음 645가 그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웰컴 투 동막골인 것 같습니다. 제 PD님한테 여쭤봤더니 PD님은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제 부모님께 여쭤보면 무슨 방공 영화를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처음 본 분단 영화가 뭔지, 또 그걸 봤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분단 영화라고 불리는 이 영화는요, 시대별로 명확한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주로 대통령 집권기별 대북정책 기조와 남북관계 변화, 그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그에 맞춰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이에 대한 논문을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정희선 씨의 논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논문은 분단 영화를 대통령 집권 시기별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북 교류가 제한적이었던 김영삼 시기에는 주로 6.25 전쟁 시기 그 민간인 천락을 배경으로 전쟁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형식을 띠고 있고요. 대북 포용 정책이 전개되었던 김대중, 노무현 시기에는 주로 남북 인물 간의 감정적인 교류에 대해서 다뤘다면, 다시 보수 정권이 들어섰던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요, 북한 체제의 어떤 비인간적인 독재적인 체제의 모습이라든가 또 북한 사람들을 타자화시키는 경향성의 영화들이 많이 나왔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권형균 씨의 석사 논문을 살펴보면요, 주로 연대별로 영화의 차이점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60년대 이전에는 분단의 아픔을 다룬 영화들이 많았다면 70년대부터는 반공 영화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90년대 들어서는 분단 때문에 발생한 개인의 아픔을 다루는 영화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점차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면 웰컴 투 동막골이나 공동경비구역 JSA 같은 영화들을 예로 들면서 이전의 반공 영화들과는 명확히 다른 서사 구조를 선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다시 연평해전이나 인천 상륙작전 같은 반공 영화들이 등장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권영균 씨의 논문은 영화가 우리 인식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결과 분단 영화가 우리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22년 오늘 한 어린아이에게 공동경비구역 JSA를 보여줬을 때와 연평해전을 보여주었을 때 그 둘 사이에는 의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영화를 봤느냐도 그 사람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가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래 씨는 자신의 석사 논문에서 이러한 분단 영화의 변화를 세 단계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반공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영화는 시리를 기점으로 변화한 경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 최근에는 어떻게 영화들이 다른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지 주로 강철비와 공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사회학적으로 혹은 매체학적으로 접근한 논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이 어떤지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분류들이 대체로 맞아떨어지지만 또 온전히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작품들은 분명히 존재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를테면 반공 영화라고 해서 꼭 허섭 쓰레기 영화들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임권택의 영화인 가깝고도 먼 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남한에 살고 있던 초등학생이 수학여행 갔다가 난파를 당해가지고 표류하다가 북한에 떨어져서 한 북한 소년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일종의 로드무비를 찍게 되고, 그 끝에서는 남한으로 넘어가려고 시도를 하는데 군사 분계선에서 북한군 병사에게 총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상당히 충격적인데, 이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우리 나이니까 쏘지 마세요 막 손을 흔들고 있는데 그걸 맞아 죽는 모습을 이제 국군들이 그 만원경으로 지켜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영화는 그래서 초등학생이 주인공이라서 그 당대에 초등학교 교실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상영이 되고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판정받아서 개봉이 됐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 충격적인 결말 부분이 잘려나간 검열당한 상태로 상영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균열적인 작품이 있을지언정 대체로 전체적인 경향성에 있어서는 이런 논문의 연구들이 들어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부의 정책적인 태도로 인한 남북관계 변화는 항상 영화에 반영이
고스란히 된 편입니다. 그렇다면 육사오는 어떤 계열에 속할까요? 여기서 영화를 3단계로 구분했던 김성래 씨의 논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성래 씨는 영화의 제3단계에 대해서 총 3가지 특징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남북의 지정학적 관계가 인물들의 관계에도 반영이 된다. 그리고 둘째로 이 남북 사이에 어떤 불안정하나마 일시적인 평화의 공간이 존재한다. 그리고 셋째로 동북포의 개념은 체제 수호파에 맞서는 평화협력파로 새롭게 규정하고 이 평화협력파를 이어주는 에이전트로서 자유동포가 등장을 한다. 이 세 번째가 좀 말이 어려서 감이 잘 안 오실까봐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대체로 이 영화들에서는 남과 북 모두의 이제 체제 수호파와 평화 협력파가 존재를 하고요. 대체로 체제 수호파가 악역으로 나오고 평화 협력파인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들이 체제 협력파에 맞서서 협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자가 재동포인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645 같은 경우는 이 현실에 있었던 판문점 회담이 직접 대사로 언급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윤석열 정부 시기 초입에 나오긴 했지만 명백하게 문재인 정부 시기에 기획 제작된 영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민주정권 시기에 나온 영화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예상이 가능할 것이고요. 또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645에도 3단계 영화의 특징은 얼추 들어맞는 면이 있습니다. 일단 남과 북을 이어주는 공간인 그 평화의 공간인 공동급수구역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체제 수호파가 악역으로 나오고 평화협력파가 주인공으로 나온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재동포가 아니라 일종의 군대 유머로 들어간 보급관이 이어준다는 게 좀 차이점이 있겠고요. 이런 경향성 분류에는 당연하지만 항상 허점이 있습니다. 645에 나오는 그 작중, 중요 악역이 정말 체제 수호파가 맞을까? 생각을 해보면 딱히 그렇진 않다라는 묘사가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애초에 645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게는 이 평화 협력이라든가 혹은 체제 수호라든가 그런 욕망보다는 오히려 자본에 대한 욕망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달러로 상징이 되는 소시민적인 욕망 혹은 어떤 성물 근성을 통해서 이들은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기묘하게 유지되던 협력 체제가 이 악역의 등장으로 완전히 위협에 처하게 되는 이 순간 결정적인 결말 장면에 이르러서는 이들은 마치 어떤 관습에 사로잡힌 것처럼 이 미국 달러는 어떤 평화의 뒷문 이라 일컬어지는 그 평화의 상징인 것이다, 이런 변명 같은 말을 내뱉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경향성으로 분류하기 힘들 정도로 각자 개성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분단 영화를 보고 있으면 요즘의 분단 영화는 이 분단 상황이라는 것 자체를 일종의 장르성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의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 연인의 사랑을 활활 불태우기 위한 장벽으로서만 분단 상황이 활용이 되고 있는 드라마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그 드라마에서는 사실 분단 상황이라는 것은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이 두 가문 간의 다툼 정도의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645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남북한 인물이 헤어지는 장면을 넣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주고받는 대사를 살펴보면요, 상당히 체념에 가깝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다시 볼 수 있겠지, 이 말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인물의 얼굴, 그 표정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 말에 대해서 진심으로 확신을 갖고 내뱉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면이 있고요. 다만 약간의 안타까움만 있을 뿐이죠, 서로에 대한. 이쪽 저쪽 정권이 교체되고 정책이 바뀌는 와중에도 결국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남북관계 현실을 씁쓸하게 인정하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분단 영화라는 큰 맥락 속에서 645라는 영화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지금까지 크리틱스 컷 이병현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